오늘 대학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학 연구 관리 행정을 선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혁신 주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주체이고요. 그리고 그 제도적인 기반이기도 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스티튜션이죠. 그래서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R&D라고 하는 거를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하는 방법을 전수를 하는 것이고, 뭐 또 방법론도 나오는 것이고, 기술적인 브렉스루도 나오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과학의 진보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단순히 우리 국가 R&D에서 몇 프로를 쓴다, 뭐 이거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혁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학의 역할 변화를 보시면 중세 대학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히 지식의 전파, 강의 듣는 거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양인을 양성한다, 또는 뭐 전문 교육, 소위 전공이라고 하는 교육을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R&D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90년대부터는 R&D를 한 거를 직접 상업화까지 한다.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 이바지한다. 심지어 대학이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진화해 온 것이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수입이 됐지만 이미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일본, 각 선진국들이 90년대부터 이런 그 진화를 양상을 보였던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대학이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소수만 누리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뭐 누구나 4년제 대학을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유럽 나라들이 좀 낮았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대중화가 됐고, 더 이상 대학이 특별하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고고한 상아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들 중심으로 돈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R&D를 시키고, 그럼 R&D 뭐 대학이니까 원래 뭐 하시던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대학도 좀 쓸만한 거를 내놔라,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 부문에 산업 경제적인 성과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략 80년대 중후반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유, 은유로서 기업가 대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뭐 최근에는 마츠카토에 의해서 기업가 국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기업가 대학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대학이 산학 협력뿐 아니라 아예 산업체를 위해서 연구하거나 산업체를 실제로 창업해서 운영하거나 이런 영리적인 활동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일부 비판적인 분들은 이걸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아카데미아가 돈 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현상으로는 이제 대학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이고 혁신의 플랫폼이고 심지어 경제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학협력도 꾸준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1차적인 이유는 대학 입장에서는 석박사들을 양성해서 어딘가에 연구원으로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산학협력을 하면 그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산학협력하는 요인이 되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도 같이 프로젝트 해본 석박사 학생을 채용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검증도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도 필요 없고 굉장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산학협력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에서도 혁신 시스템 관점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자꾸 산학협력 과제를 지원을 합니다. 컨소시엄을 묶어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산학협력을 촉진을 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공연구 부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즉 납세자의 돈으로 공공 R&D를 했는데 이 성과가 대학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산업계로 옮겨져서 혁신의 상용화로 또 연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적인 경향 때문에 산학협력이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강조되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 트리플 헬릭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역시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트리플 헬릭스는 산학관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맥락에서 보면은 출연연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학관이라는 말 대신 산학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요즘에는 쿼드루플 헬릭스라는 말도 쓰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산학연관이라고도 하고 산학연 시민사회라고도 하고 이런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얽혀서 이 교집합되는 지점에서 혁신이 창출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역시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대학이 이제 더 이상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동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NIS는 60년대 후반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 후반에는 NIS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R&D를 하는 데가 없었고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혁신 시스템 학자들이 분류할 때 Unformed NIS, 미형성 NIS라고 부르는 게 이제 60년대였고요. 60년대 말에 이제 키스트가 생기게 되죠. 키스트가 생기면서 공공연구 부문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키스트를 설립한 것도 대학에서 R&D를 안 하니까 정부에서 R&D 기관을 설립을 한 거죠.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키스트에서 이제 유치과학자들을 모셔다가 이제 R&D를 시작을 했고, 펀딩 시스템도 처음으로 키스트 내에 키스트 자체 연구비를 대기 위해서 펀딩 시스템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스트 내에 있던 펀딩 에이전시가 나와가지고 과학기술관리연구소가 되고 그 기관이 쪼개져서 키스텝과 스텝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키스텝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키스트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펀딩 에이전시인 것이죠. 60년대 말에 이제 시작이 됐고 키스트에서 R&D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석박사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대학원생이 필요하니까 대학에다가 대학원생 좀 줘라 그랬더니 그때까지 우리나라 대학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 기능만 있었고 R&D를 하지 않았죠. 이공계 대학원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직접 키스트에서 부설로 대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카이스트의 시작인 것이죠.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래 조금씩 국가혁신 시스템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80년대를 거치면서는 수련연들도 생기고 꽤 그래도 국가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우리 기업들도 인하우스 R&D를 시작하고 외국의 자체 브랜드로 수출을 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지고 모방에서 혁신으로 그야말로 김인수 교수님께서 분석한 대로 모방에서 혁신으로 이전하는 단계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NIS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NIS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내에서는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NIS를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 학자들 또는 외국의 분석기관들의 견해에 따르면 거의 탑 클래스의 NIS를 보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 그렇게 되는데 일단 R&D 세계 5위라는 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6배, 1.7배 큰 프랑스, 영국보다 훨씬 더 많은 절대 규모로 R&D를 하고 있고 1인당으로 치면 세계 4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NIS는 아주 길게 잡으면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대학이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R&D를 한 게, 유의미하게 석박사를 양성하고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 게 언제부터라고 대충 생각하십니까? 여기 키스텝에 계신 많은 박사님들, 또 특히 이공계 박사님들도 계신데 대충 학번을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8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80년대 중후반, 또 사실은 더 조금 까다롭게 얘기하면 90년대 초중반 이후에야 우리나라 대학에서 제대로 된 R&D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길게 봐도 30년이고 조금 짧게 보면 20여 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대학의 연구 규모가 작았을 때 대학의 연구 관리라고 하는 제도적인 세팅이 된 건데 급속한 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 NIS가 성숙되고 연구개발 규모나 역량이나 성과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입었던 옷이 안 맞는 겁니다. 대학 R&D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산단 체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 연구 행정을 손봐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 대학의 연구 행정이 크게 바뀐 것은 2000년대 초인데요. 2000년도에 기촉법이 나오고 2003년에 산촉법이 나오고 그 뒤로 2004년부터 대학마다 산단이 설치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산단이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도 각 대학의 R&D는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연구처라든지 부설연구소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산단 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 연구관리의 중앙관리 체제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서간 대학들이, 선도적인 대학들이 산단을 설치한 시기고요. 실제로는 전국의 산단이라고 하는 게 대학의, 그러니까 연구관리 체계가 널리 확산된 것은 거의 2000년대 후반, 2010년 가까이 돼서야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연구관리라고 하는 게 제대로란 표현은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좀 모양새가 갖춰진 게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도 대학의 역할 변화 같은 게 많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미 손을 봐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산단 조직도 표준화가 안 돼 있고요. 대학의 사정이나 뭐 경로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산단 조직, 연구관리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대학의 R&D는 계속 증가해서 우리나라 전체 R&D의 9.1%, 정부 R&D의 22.5%를 대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4조 3천억 원 정도가 정부 R&D에서만 대학에 쓰이는 돈이 4조 3천억이고요.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시죠. 대학이 간접비를 뗍니다. 정부 R&D에서 간접비를 가져가서 그걸 연구관리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뭐 기타 대학에서 필요한 재원으로도 조금 활용을 하는데 이 대학이 정부 R&D에서 떼가는 간접비 비율이 아주 관리를 못하는 대학은 뭐 15에서 20%, 관리를 아주 잘하는 대학은 30% 정도를 간접비를 뗍니다. 대략 계산해 보셔도 20%만 잡아도, 왜냐면 또 뭐 큰 사업단 같은 데는 별도 간접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데, 아주 심플하게 보셔도 한 7, 8천억 원 정도가 대학의 간접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7, 8천억 원을 각 대학에다가 정부 R&D를 잘 관리해 주십사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한 돈을 받는 대학의 연구관리 담당 조직은 그만큼의 서비스를 연구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실태조사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간접비 수익 중에 아주 일부분만이, 뭐 극히 일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적은 비중만이 연구행정에 쓰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서 연구행정 선진화나 연구행정 서비스 개선에는 재투자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연구행정 현황 및 이슈입니다. 주로 연구자 불만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의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구와 행정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구와 행정의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행정이 붙어 있을까요? 행정 쪽에 연구가 붙어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연구 쪽에 행정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연구 행정에 들이는 노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은 대학원생들이 많이 그 연구 행정에 투입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대학원생들의 연구 행정 잡모의 투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뭐 그 연구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랩에서는 별도의 연구행정원을 둔다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별도의 연구행정원을 정식으로 둘 수 있는 과제가 있고 둘 수 없는데 편법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도의 연구행정원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산단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행정 부담이 연구자의,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랩실에 떠넘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직접 연구 행정에 뭐 처리를 하거나 대학원생을 사용하거나 등등등 하는데, 문제가 말이죠. 이 연구 행정 일 자체를 뭐 그럼 안 하겠다는 거냐, 뭐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왜? 연구 행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연구자는. 연구 행정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가지고 처리를 하실 수밖에 없고, 산단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거 해도 돼? 그러면 산단 직원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돈 써도 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연구자는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써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산단에서 왜 써도 된다 그랬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문제 삼냐? 그러면 뭐 산단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그래요. 이러면서 서로 막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책임,
부정확한 정보, 전문성 없는 행정, 이런 게 연구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불거진 사이비 학술대회 문제라든지 각종 연구비 부적정 사례, 이런 게 연구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구비 내가 공고 보고 컴피티션 해서 프로포잘 써가지고 가서 발표 평가해가지고 따온 거다, 내 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간접비를 일정 부분 대학에 떼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연구자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저 간접비는 원래 내 돈인데 지금 잠깐 대학의 통장에 들어가 있을 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 회계 자체를 내 반에서 다 자기 대학원생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연구비에 대한 너무 그 지배력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산단이나 연구대단이 모르겠지 이러면서 조금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하면 조금 더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줄어들고, 또 선의의 부적정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행정을 분리하고 연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대학의 연구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이기도 하고, 또한 대학의 연구윤리 문제를 줄이는 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아주 핵심적인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 발표가 준비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입니다만, 핵심적인 파인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산단의 행정 인력의 처우는 대학교 교직원보다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산단이 교비 회계, 이거 약간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원래 산단 회계와 대학교 교비 회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다만 산단은 대학과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산단 수익 중에 일부를 교비 회계로 전출, 대학교 입장에서는 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산단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이상 교비 회계 전입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저희 실태조사 결과 교비 회계 지원을 하는 대학이 안 하는 대학보다 훨씬 많았고요. 다만 교비 회계 전입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산단에서는 교비 회계 전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시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교비 회계에 현금으로 쏴주는 것보다는 대학의 공공요금을 대납해 주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대학교의 전기 수도 요금을 거의 대납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접비가 정부 R&D에서도 오고 민간 R&D에서도 간접비가 와서 산단 수익의 대부분이 사실 간접비 수익인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기술 이전 사업화 수입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 산단이 벌어들인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단이 쓰는 돈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런저런 형태로 대학이 사용하거나 연구 책임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단이 쓴다라고 하는 50% 가까이 되는 이 액수 역시 실제로 산단이 쓰는 게 아니고 산단이 대학의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뭐랄까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는데, 사실 대학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만은 간접비 중에 일부가 연구 책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비중이 꽤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각종 장려금, 인센티브, 성과급 이런 형태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교내 연구비 이런 형태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간접비 조성에 기여한 만큼 이 혜택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과제를 큰 걸 따면 나한테 무언가가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현금이 돌아오고, 어떤 학교는 교내 연구비가 돌아오고, 어떤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교내 연구에 재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마치 내가 과제를 따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 거다, 또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간접비가 교내 연구에 재투자될 때는 정부 연구비 소외 분야 또는 연구 단절 랩, 예를 들어서 큰 과제를 하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 단절 랩의 연구 지속을 위한 펀딩,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간접비가 가서 일부만이 산단에서 연구 행정에 쓰이고 나머지는 여기저기로 교비 지원으로
연구 책임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돈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비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연구 행정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연구 관리 개선은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향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연구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는데요.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일단 산단의 적정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 또 좋은 분들이 들어오겠죠. 처우 개선, 인력 확보, 그리고 이분들이 근속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채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표할 때 외국은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외국에 30년 동안 연구 관리만 한 분이 있다, 이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많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럼 그거 다 돈인데, 다 돈 문제인데 그 돈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연구 책임자한테 돌아가는 돈, 대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산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만 조금만 아껴도 산단 직원을, 양질의 산단 직원을 많이 뽑아서 오랫동안 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연구행정 역량 전문화 강화하는 부분을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하는 것과 연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행정, 대학 연구 행정이죠. 대학의 연구 행정을 개선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대학 연구 2.0이라고 하는, 이건 제가 붙이는 워딩은 아니고 이제 부처에서 요즘에 붙이시는 워딩인데요.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대학 연구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학 연구 행정 선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연구와 행정 분리를 통해서 연구 행정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감되는 연구 관리 개선, 연구 행정 역량 강화, 연구부 회계 구조적인 개선, 연구 윤리 확립과 연계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결국에 이해 당사자, 3대 이해 당사자인 연구자, 또 대학 당국, 또 산단 직원, 이 3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물론 중심은 연구자 중심입니다만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서 대학의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의 효율성과 대학 연구의 질을 업그레이드해서 결국 대학이 우리나라 국가혁신 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에 걸맞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전체 우리나라 NIS가 조금 더 잘 작동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고성과의 NIS가 되도록 하는데 하나의 어떤 큰 시작이자 개선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